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서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금융권은 물론이고 주택 수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제도가 발표되면서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에 당황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센 경제매거진 첫 순서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달라진 주택담보대출 시장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일이었죠. 금융당국의 수도권 지역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이 금융규제 강화로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푸른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가격이 뛰면 정부의 집값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되고요.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정책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동성 증가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던 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보면 이 출구 전략의 조치 일환이다 이렇게 신호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 방안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기존의 LTV 인정 비율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6억 원 이하라도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LTV 비율이 똑같이 50%로 낮아지는데요.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로 인한 주택 구매를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또 이러한 강화 조치는 먼저 시중은행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의 경우 아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수도권 지역에만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10% 가까이 담보 인정 비율이 줄었다고 하는 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금융권도 새롭게 전략을 세우면서 이 차질을 빚는 이 대출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규제 강화 조치도 있지만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조치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저신용 등급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은 기존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금융권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한편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분들은 대출 받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LTV를 60%에서 50%를 낮추기 이전에도 평균 대출 금액을 LTV로 환산해보면 40%대 초반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대출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더라도 예전보다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대출 조건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금융기관도 위험을 떠맡지 않으려고 원래 정해진 LTV보다 더 적게 빌려줬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더 위축될 것 같다. 이래저래 은행 문턱이 높아질 것 같은 전망이고요. 네. 제2금융권은 어떻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금융권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아직은 규제 강화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대출 수요가 실질적으로 이금융권까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많이 취급하는 것이 보험사이고요. 그 다음이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등인데요. 현재 보험사들은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크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피탈사의 경우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영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토마토와 솔로몬 등 저축은행 정도만이 이금융권에서는 활발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새마을 공고 및 신협도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은행 기관의 경우 LTV가 최대 70%로 은행보다 높은데요. 이금융권의 경우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LTV를 80에서 85%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의 경우 대출 금리는 높지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등급자들이 LTV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려던 계획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주택 수요 시장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세한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동이 왔다고요? 네, 이달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중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211조 5,759억 원으로 6월 말보다 1,524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약 218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증가액 974억 원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하루에 618억 원씩 늘어났다는 것과 비교해봐도 400억 원이 낮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7, 8월이 부동산 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주택 관련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김종찬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LTV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대출 총량제의 경우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혀서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었는데요. 버블7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LTV 강화 조치가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1일 점검으로 전환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이금융권도 바로 LTV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100%를 훨씬 웃도는 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맞추라고 지도할 것인지 검토 중인데요. 예대율이란 대출 잔액을 수신액으로 나눈 것으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예대율을 낮추라는 것은 대출을 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조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현장 전문가를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한 5, 6개월 동안은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실시하는데 낙찰가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뭐 50%, 60%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인 8, 90%를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각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에 공격적으로 매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성급하게 주택 시장이 풀릴 것이다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수요자들은 어떤 점에 신경 쓰면 좋을까요? 네, 실수요자라면 수많은 금융기관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야 자신에게 좋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강화책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실 분들이라면 대출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금융권의 경우 LTV 한다고 높고 저신용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금리가 연 10%를 넘기 때문에 자신이 고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하고요.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비교도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만 은행의 대출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데요.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상품을 선택하실 때 현재 금리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유동화 이런 특징이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따져보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아파트 담보료만 가지고
대출 가부 결정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담보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소에도 고객이 자기 신용도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나중에 자기 아파트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손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수요자분들이라면은 금융권별로 내게 맞는 게 어떤 대출인지 잘 살펴셔서 원하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층의 95%가 올 여름 동안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체중 조절을 해서 여름에 수영복 입고 해변에 나갈 때 자신 있게 뽐내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음 먹기도 어렵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두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범국민적인 목표가 된 다이어트,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 알뜰하고 확실한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는데 네, 휴가 때문에 안 그래도 운동 계획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막상 잘 못하고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꾸준히는 오랫동안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돈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몸매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셀프 다이어트부터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다이어트까지 알뜰하게 S라인 만드는 방법 재테크 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의 구민체육센터. 운동에 푹 빠진 수강생들로 체육관이 꽉 차 있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겨 에어로빅에 열중하는 어머니들. 네, 운동이 좋아서요. 예, 뱃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고 즐겁게 살려고요. 하나, 둘.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하다 보면 온몸이 후끈후끈, 땀도 주르륵.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마무리 운동까지 해주면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끝이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에어로빅과 더불어 시원한 수영장에 풍덩.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하려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에어로빅하고 수영하는데요. 다른 곳에선 두 개 하면은 이 가격에 힘들죠. 저렴해서 좋아요. 착한 가격의 두 가지 운동이라 대체 수강료가 얼마길래? 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어로빅과 수영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수강료는 월 58,000원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아쿠아로빅이나 뮤직 줄넘기, 스포츠 댄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4만 원 정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실력도 늘고 몸도 가벼워지고 거기에 경제적이기까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인기 최고랍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하니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수강료로 헬스, 수영, 방송 댄스까지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본전 생각 안 나겠죠? S라인 만들기에 시간과 돈이 필수라는 편견은 그만. 돈, 시간 걱정 없이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대학 졸업을 준비 중인 혜진 씨는 당당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통해 화려하게 변신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시간과 돈을 아끼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더 궁금한데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영상 따라하면서 운동을 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진들, 정보들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과거 수험생 시절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갑작스레 늘어난 몸무게는 대학 입학 후에도 줄어들 줄을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다이어트에 관한 검색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가 담긴 커뮤니티를 발견. 다양한 다이어트 소개와 쉽게 따라하는 운동, 거기에 식단까지. 이 홈페이지는
혜진 씨에게 구세주였던 것.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이어트 카페인데요. 회원 수가 73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운동 동영상, 뭐 식단 정보 등을 비롯해서 많은 비포 애프터 자극 사진들, 소망 사진들 등등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가득 있는 곳이에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돈, 시간 걱정 없이 4개월간 10kg을 감량한 혜진 씨. 그녀만의 다이어트 비법은? 먼저 본인의 기호에 맞는 운동을 선택. 충격을 흡수해주는 매트를 바닥에 깔면 준비 완료.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하면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예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순환 운동은 한 4세트 정도씩 따라하고요. 그 순환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따로 복근 운동을 조금 해주거나 스트레칭은 꼭꼭 해줘요. 그래서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2시간 정도 꼭 매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각선미를 살려주는 요가에서부터 신나는 댄스와 조깅, 스트레칭 하는 방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도 쉽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카페에 식단 사진을 올리는 곳도 있어요. 거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있나 많이 자극도 받고요. 그러면서 제 식단 사진도 가끔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녁은 6시 이전에 가장 소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만의 다이어트 비법 2번째. 카페 정보 검색을 통해 건강은 해치지 않으면서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 만들기. 절대로 굶지 마세요. 굶지 말고 운동으로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되 고단백 저열량 식품으로 드시고 다이어트 기간에는 술은 잠시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 빼는 동안에는 술은 거의 먹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드실 텐데 롤모델을 정해서 항상 자극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다이어트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된 그녀. 알뜰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돈, 시간 걱정하지 말고 다이어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요즘 다이어트에 푹 빠졌다는 이분들. 근데 들어가는 이곳은 헬스클럽도 비만 클리닉도 아닌데 대체 어디 가세요? 예, 저 따라오면 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다이어트를 하길래? 이곳은요, 하루 1,000원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00원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그것도 하루 이용료가 1,000원? 네,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1,000원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무언가를 홀짝 마시는 주부님들. 대체 이게 뭔가요? 이 물은 알칼리수 이온수기 물인데요. 이 물을 마시고 시작을 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체중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운동 기계 위에 올라서면 알칼리 연수가 온몸에 순환하면서 몸도 가볍게 풀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데 엉덩이 살이요 많이 이제 흔들려서 쫙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음 코스는? 반신욕기는 물 없이 원적외선으로 몸 속에 노폐물을 빼내주는 그런 사우나하는 효과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여성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원적외선 반신욕. 30분만 앉아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온몸에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여자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런 어깨 같은데. 그러니까 땀을 빼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30분만 하면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엔 혼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뱃살 빼주는 벨트로 골칫덩어리 체지방 분해까지 쉽게. 셀프라서요. 시간대나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혼자 편한 시간에 와가지고 직원들을
도움 없이도 혼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중주파기를 이용해 줄이고 싶은 뱃살, 팔뚝살, 지방 부위를 집중 공격. 네, 제가 여기 다니기 시작해서 한 3개월 됐는데요. 한 7, 8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원꼴 생각하시면요. 한 3달 정도 됐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가의 관리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방의 정체는 산소 캡슐인데요.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산소와 중주파, 원적외선이 동시에 나와서 원하는 그 부분사를 갖다가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해의 효과적인 산소와 중주파기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산소 캡슐까지. 이거 정말 1,000원 맞아? 라는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저렴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00원의 행복. 1,000원 주고 요새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1,000원 갖고 다이어트 한다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보다시피 날씬하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이어트 해봤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기선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 제한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고가의 비만 관리 안 부럽다. 몸은 날씬해지고 비용은 알뜰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꿈의 S라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니 이 여름 알뜰한 다이어트로 몸도 가쁜 마음도 가벼워지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갈 주택, 이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은퇴형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트윈 에셋의 유평창 교육본부장 함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노후에는 나만의 주택이 필요하다. 오늘의 주제로 노후주택, 노후 마련 대비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흔히들 은퇴형 주택이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하나의 신조어처럼 퍼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은퇴형 주택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사신 다음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상태에서 두 부부가 또는 혼자서 여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저희 우리 의식주가 생활 어떤 행복한 삶의 필수 3대 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없으면 표시가 나는 게 바로 주택입니다. 네. 늘 전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 역정에서 보상책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실은 7일 동안 계속 집에 계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은 매우 중요한 삶의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지리적인 매개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늘 이사를 많이 다니시면 은퇴형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시고 그러면 많은 지인들도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부의 그 부유층일 수도 있겠지만은 멋진 은퇴형 주택을 마련했다고 치면은 그분이 살아오셨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어떤 인정받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잘 수 있는 곳이면 되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은퇴형 주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은퇴형 주택을 전세 구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뭘 미리 마련해 이러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집까지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뭐라 답하십니까? 은퇴형 주택이 없어도 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고 또 노후에 그 생활하시는 분들을 뵈면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특별히 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TV를 한 대 사더라도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죠. 여러 군데 매장을 가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고 오랫동안 살아야 될 그럴 재환대 이사를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구입할 때 정확하게 구입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노후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지인들이 있고 한데 또는 많은 그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또 어떤 삶의 그런 환경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이제 있을 수 그렇겠죠.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이제 황혼기 인생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그 정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종을 맞이할 때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객사했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살던 그런 그 소중한 그 가정 속에서 주택 속에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에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라든가 고려해 보면 틀림없이 어떠한 좋은 그 장소, 은퇴용 주택이 좋은 장소는 공급이 달리고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택 가격 상승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듣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냥 평범한 집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 들으면서 궁금증 생겼던 게 아마 99년 말 2000년 초반쯤 돼서 왜 전원주택으로 가서 텃밭 가꾸면서 네. 농촌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게 붐으로 일었습니다. 지금은 좀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인데 네. 이 새로운 트렌드를 부각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빨리 바뀌면서 이젠 좀 다른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공동주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산골짜기에 뭐 아름다운 뭐 그 그림 같은 전원주택 하면 여러 가지 이 취약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활 편의시설 특히 종합병원이 멀기 때문에 네. 유사시에 그렇겠네요. 작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독감도 노후에는 꼭 그 준비해야 될 그럴 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역세권인데요. 노후가 이제 진행이 되면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전철은 상당히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봅니다. 대신 10분 정도 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가깝게 1분 안에 있는 그런 곳이다 하면 교통은 편할지 모르지만 쾌적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네. 너무 시끄럽고 유흥시설 밀집돼 있고 공기도 좀 탁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은퇴자의 주택 이동선인데요. 많은 은퇴하는 분들이 몰려가는 곳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기 좋다라는 것이 어떤 증명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대로 은퇴하신 분들이 떠나려는 한 그런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휘트니스 클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단지 노인분들이 모여 계신 곳만이 아니고 모여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골프 연습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어떤 대화의 장으로서 휘트니스 클럽을 추천했고요. 그래서 네. 이 9가지를 다 합친 것이 대도시권에 있는 은퇴형 주거 단지다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한동안 유행했었던 전원주택들이 시들해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해서 보셔야 될 텐데 문제는 이 도심 근교형 입지, 익숙하게 살았던 환경,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편한 것을 보다 보면 네. 이제 집의 규모도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마련하는 게 적당할까요? 네, 집의 크기를 뭐 면적으로 할 거냐, 가격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격으로 봅니다. 네. 가격은 고가주택이 이제 아닌 보통 9억까지를 고가주택으로 하죠. 사실은 서울 일부 지역 빼고서는 그 고가주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뭐 지방권에서는 1억짜리 주택도 훌륭한 그런 거지만 본인의 총자산의 50%가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 비싼 집만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뭐 주택을 뭐 방 한 칸을 임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그 삶에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주택은 특히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은 돈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관리비라든가 그렇죠. 세금이라든가 예.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부세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더 흘렀을 때 이제 보통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살고 계시던 주택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을 자식도 집이 한 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는 일정한 도시 내에서는 주택이 남아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재산권에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그렇군요.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네.
총 자산의 50% 내에서 구입하라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주택은 계속 돈이 나가는 자산이다라는 말씀 귀담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익숙하게 비용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뭐 직장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3, 40년 이상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모작 표현하기도 하고 2막, 3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보통 그 인생 이모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어떤 후반부 또는 뭐 축구 경기로 본다면 이제 후반전인데 후반전에 골을 넣어야지 승리가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노후 생활할 때 현금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주택을 힘들게 마련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그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은퇴형 주택을 주제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인데요. 같은 지역 안에서 일단 평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큰 평수 사셨다 그러면 뭐 좀 줄여가지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20평대 아파트 좋다고 봅니다. 청소하기도 좋고요. 그렇죠. 관리비도 덜 나가고 그래서 참 좋다고 보는데요.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 여러 자식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 좁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뷔페 식당이라든가 외부에서 다 잔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있는 거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수를 못 줄인다는 분도 계십니다. 가령 33평 종전평 표현대로 보면 33평인데 짐도 많고 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령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우수한 주거 지역이라고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라든가 이렇게 낮춰가시면은 동일 평형이라도 가격을 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연금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주택연금 부분은 정부가 보증해줘가지고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은 일반 시중은행에 영모기지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금융자산이 고갈됐을 때 그 주택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택연금하고 영모기지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주택연금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달 필요한 그 어떤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것이 부족할 때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고 보면 이제 60세 이상이 다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래야 되고요. 그러면 65세부터 연금을 탄다고 보면은 86만 4천 원을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주택을 처분합니다. 정부에서. 처분해서 주택 가격이 모자라게 되면 지급한 연금보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요. 반대로 주택값이 많이 상승해서 돈이 남았다 하시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30 종전평형으로 33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200만 원 이상 이하인 분들은 서민분들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리고 그리고 재산세를 25%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때도 주택을 이제 그 근저당 설정하실 때도 각종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5년이 한도입니다. 15년 지나면은 일반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되는 다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정말 어떤 식으로든 고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생활에 큰 힘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삼 요즘 나와서 얘기하는 말 중에 노년무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이 은퇴용 주택에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억 말란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예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사는 실버타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전원에 마련해서 은퇴한 농장으로 살면 이게 또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실버타운이라든가 뭐 대안인데요. 실버타운은 다 아실 겁니다. 뭐 경기도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실버타운 하면은 말도 영어지 않습니까? 실버타운. 그래서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서민층인 대한민국의 노인분들과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기로 하고요. 은퇴농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한 15년쯤 됐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고요. 보증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이고요. 네. 한 달 생활비가 65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65만 원 적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유기농 농사를 집니다. 네. 그래서 그 생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후에 주거하면서 하숙처럼 주거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노인들끼리 외롭지 않게 서로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노후 어떤 주거 단지의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은퇴 농장이 이 대도시 인근에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은퇴형 주택, 은퇴 농장, 거기에 뭐 실버타운까지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노년 무전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또 배우게 되나요? 네, 사실 뭐 잘 벌고 잘 쓰면 그 부자가 되겠습니다만 부자의 기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부자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이고 매우 자기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이라든가 실물 자산이 아니더라도 비재무적인 자산이 많은 분이 진짜 부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두 다 돈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할 수 있지만 비재무적인 자산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트윈에셋의 유평창 교육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과 사업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두 직업 모두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일인 만큼 정성과 열정을 쏟아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여걸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브랜드가 된 본죽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짓는 일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 연구 사업까지 7.8기 악전고투 끝에 성공시킨 본 브랜드. 이제 한국을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복희 연구소장을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웰빙 열풍을 타고 국내외 외식계를 점령한 브랜드가 있다. 대표적인 블루오션 성공기업 본죽. 현재 본 비빔밥과 함께 본 칼국수점을 개설, 미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남편이자 본 브랜드 대표인 김철호 씨와 소자본 생계형 프랜차이즈 본죽을 시작. 만 6년 만에 전국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오늘의 본 브랜드가 있기까진 최복희 연구소장이 지독한 한국 음식 사랑이 있었다. 한국 음식을 세계 브랜드로 외식계 웰빙 바람을 이끌고 있는 최복희 연구소장을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그런 집을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요. 사실 그 사업이나 시나 모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는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일이 사실은 더 오래되고 저와 친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업하는데 시를 쓰는 인문학 쪽 그 성향이 사업하는 쪽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업하는 쪽에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 일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올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요. 본죽에 또 한 번의 도약을 생각하는 메뉴들을 준비했어요. 이름은 아기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 그 아기들을 위한 죽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효도죽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완전식품인 죽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들이 정말 저희가 논 MSG 또 무색소, 무방부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완전한 식품으로 저희 아기죽을 출시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한 단계 죽 전문점으로서 성장하고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쪽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좀 우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민망한데요. 쉽게는 저희 친정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았고요. 종갓집 며느리로 사시면서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이 먹어보고 하는 게 물론 최고의 도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본죽 만들기 전에 한 3년 정도 그 외식 창업 전문 요리학원을 운영하면서요. 많은 요리사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주먹국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레시피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제가 그 미각이 더 발달되고 더 섬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제가 본죽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본죽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관능 테스트를 하고 또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에게 철저하게 맛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죽 만들 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이 본죽을 좀 먹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에 영문, 일문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판이나 메뉴판 뭐 이런 걸 다 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꼭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즐겨 먹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면 좋겠다 그러는 욕심이 생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죽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외국에 나가보자. 그리고 또 명동점이나 이런 데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오픈을 미국에 하고 일본에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었어요. 제가 속된 말로 무식해서 용감했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데요. 그냥 일단 도전해서 겪어보면서 좀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LA 다운타운 안에 오픈을 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또 일본도 동경 핵심에 있는 아카사카에다가 그 직영점을 내므로 아주 대박을 냈고요. 방송하고 신문 같은 데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밖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했는데 그게 이제 1호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힘이 붙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고요. 저희가 여기서 포기가 아니라 그 2% 부족했던 거 그런 걸로 저희가 비빔밥이라든지 국수를 접목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회사가 되고 이렇게 기업이 되어서 하는 목적은 그 수익을 내는 거죠, 회사는. 근데 수익 내서 끝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 수익을 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에부터 저는 돈을 벌면 정말 그 세상에 선한 일에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그런 기도를 정말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꿈꾸고 왔는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제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게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어떤 형태로든 많은 분들에게 돌리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재능을 가졌는데 장애 오거나 아니면 또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그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재능 장학금을 주거나 후원금을 줄 생각이고요. 일단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달란트가 브랜드 만드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고 또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 능력을 가진 회사니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그 정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열어서 50%의 그 인력은 그 장애우나 또
또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또 70%는 또 사회에 환원하고 또 하나의 매장을 열고 이렇게 함으로 단순히 수익이 난 거를 여러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정말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또 행복을 누리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말 근본적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에 제가 한번 사명을 가지고 본죽 천호점 했으니까 또 하나 브랜드, 사회적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천호점 정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평생에 걸쳐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브랜드의 그 정체성은 우리 음식을 브랜드화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제 미션이 있고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만든 브랜드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까지 합쳐서 정말 세계적인 그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저희 그 본 브랜드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선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착오도 하고 수업료도 냈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타겟 시장을 정하고 이렇게 진출을 해서요. 그야말로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최고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국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출에 신경 쓰고 내수 시장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수가 여러 가지 정책의 표류 속에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비정규직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선량히 국회가 제 몫을 해줘야 될 텐데 여전한 파행 속에 답답해하는 분들 이 국회가 본을 좀 보여주고 제대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말 간절합니다.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